모든 것은 컴퓨터와 빈 의자가 있는 평범한 방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맥주를 마시며 게임을 하다가 정신을 잃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깨어났을 때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방이 아닌 게임 세계에 있었습니다. 곧 흰머리의 소녀가 더 강한 악마들이 오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우리의 영웅, 카탐은 움찔하지도 않고 그들을 모두 끝장낼 준비를 합니다. 그는 몬스터 무리를 향해 로켓처럼 돌진합니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악마는 상대도 되지 않고 즉시 당하고 맙니다. 하지만 한 마리만이 아니었고 여러 마리가 싸움을 위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인공은 위축되지 않고 파괴적인 공격을 날립니다. 그 일격은 너무나 강력해서 한 번에 여러 적을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몬스터들의 생명 없는 시체들이 차례차례 땅으로 떨어집니다. 몇 초 만에 전장은 이미 쓰러진 적들로 가득 차고 그 중심에는 파괴를 일으킨 우리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자신의 터무니없는 힘의 결과를 관찰합니다. 우리의 영웅은 마계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대악마와 맞서는 길은 꽤 복잡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훨씬 더 걱정스러운 다른 것을 기억해냅니다. 그는 돌아가면 멜리사라는 여자에게 잔소리를 들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이런 생각을 하는 동안 거대한 몬스터 무리가 나타납니다. 혈망 속에서 붉은 머리 소녀가 우리 영웅 카탐의 이름을 외치고 그 후 멜리사가 나타나 이미 우리 영웅 카탐을 꾸짖고 있습니다. 곧 황금 갑옷을 입은 기사가 나타나 그 논쟁에 끼어듭니다. 그는 재빨리 근처의 돌 몬스터들과 전투를 벌입니다. 이자가 바로 자신의 검으로 실력을 보여주며 도착한 영웅 게일입니다. 게일은 멜리사에게 싸움이 우선이니 말다툼은 나중에 하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의 태도에 좌절하고 그가 너무 빡빡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흰 머리 소녀는 모두를 위한 보호를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시릴이며 그녀는 카탐이 과로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전투는 계속되고 몬스터들은 무자비하게 짓밟힙니다. 그때 고든이라는 신부가 시릴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 주인공이 그런 방식으로 싸우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일행은 싸움에 집중하고 카탐은 나중에 처리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영웅은 시청자에게 정식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는 보스를 물리치기 위해 결성된 영웅 파티의 일원입니다. 게다가 그는 전투의 신 아탈라의 위대한 전사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인공에게는 그곳에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는 단지 게임 속으로 이동된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영웅이 친구들을 모아 세상을 구하는 아주 진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시무시한 대악마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인공에게 이 모험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며 누구도 해친 적 없는 평범한 사람에게 이 삶은 지옥입니다. 이 모든 것을 견디기 위해 우리 영웅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평범한 사람에게는 너무나 잔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활성화하여 피의 광전사로 변신합니다. 정신이 미쳐버린 그는 점점 더 많은 악마를 죽일 생각만 합니다. 나타나는 모든 적을 물리치면 마침내 자신이 증오하는 이 저주받은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끝없는 고통과 잔혹함의 삶에 작별을 고합니다. 완전히 변신한 그는 통제력을 잃고 괴물로 변합니다. 그의 유일한 소원은 가능한 한 빨리 이곳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는 과정을 서둘러 모든 것을 완전히 끝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자 우리 주인공은 시체 더미 위로 올라가 분노를 표출하고 광기 속에서 자신이 죽인 몬스터들을 집어삼키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서큐버스를 닮은 악마가 전장에 나타납니다. 그녀는 우리 주인공의 상태를 보고 그를 악마라고 부릅니다. 그녀가 그를 공격하지만 그는 그들의 종족 전체를 쓸어버리겠다고 약속합니다. 광기 어린 표정으로 그는 피 한 방울까지 모두 마셔버리겠다고 소리칩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그녀에게 달려들지만 멀리서 누군가 그의 이름을 외칩니다. 밝은 빛이 비추고 한 목소리가 카탐님을 깨우라고 부르자 그는 상황에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면서도 서서히 정신을 차리는 것 같습니다. 땅에 누워 멜리사는 심하게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카탐을 부릅니다. 분노의 순간에 우리 영웅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공격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친구를 다치게 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 주인공은 자신이 이런 광기의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광전사 능력은 서서히 그를 미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때 게임 텍스트에 불과했던 것이 이제는 진짜 저주가 되었습니다. 이 광기가 당신의 정신에 스며들어 안에서부터 당신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한때 역겨웠던 악마의 피가 이제는 달콤하게 느껴집니다. 그는 대악마를 물리칠 때까지 제정신을 유지할 수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본능은 모든 것을 죽이고 삼키라고 소리치지만 멜리사가 뒤에서 그를 껴안아 그의 분노를 진정시킵니다. 그녀는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그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카탐이 사과하자 그녀는 이제 그를 보호하는 것은 자신들의 차례라고 말합니다. 다른 팀원들이 상황을 걱정하며 다가옵니다. 시릴과 고든은 우리 영웅이 광기와 싸우는 것을 돕겠다고 주장합니다. 고든은 카탐이 다시 통제력을 잃으면 때리겠다고까지 말합니다. 영웅 게일은 모두 휴식을 마쳤는지 묻습니다. 숨을 돌렸다면 이제 계속 나아갈 시간입니다.
그는 카탐에게 손을 내밀며 함께 세상을 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인공은 도움을 받아들이고 그룹과의 유대를 재확인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지친 몸과 마음으로 여정을 계속했고 마침내 보스에게 도달하자 게일이 우리 영웅의 이름을 외칩니다. 그러자 카탐이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해 대악마에게 달려듭니다. 붉은 몬스터는 기습 공격에 반응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우리 주인공은 모든 힘을 다해 거대한 회전 공격을 사용합니다. 게일은 싸움이 거의 끝나가자 안도하는 표정으로 모든 것을 지켜봅니다. 그 일격은 대악마를 정통으로 가격하여 그를 방어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적의 몸은 공중에서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멜리사는 멀리서 긴 전투의 결과가 펼쳐지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녀는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는지 궁금해합니다. 고든이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렇다고 싸움이 끝났다고 확인해줍니다. 그녀는 승리의 현실이 아직 실감나지 않아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녀는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신비로운 빛이 전장 위를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그룹에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시릴이 필사적으로 카탐님은 어디에 있냐고 소리칩니다. 우리 영웅은 무기를 떨어뜨리고 빛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게일은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모른다고 소리치며 그를 막으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인공은 듣지 않고 계속 갈 길을 갑니다. 그는 친구들을 마지막으로 보기 위해 돌아섭니다. 우리 영웅은 그들과 함께 싸운 것이 진정한 영광이었다고 말합니다. 게일이 손을 뻗어 그를 막으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우리 주인공이 사라지자 밝은 빛이 모두의 눈을 멀게 합니다. 너무 약해서 서 있을 수 없었던 시릴은 땅으로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일어난 모든 일 후에 완전히 지쳐 쓰러집니다. 전장에 홀로 남은 그녀의 슬픔을 빛이 비춥니다. 소녀는 고통에 가득 찬 목소리로 카탐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 영웅은 어두운 곳을 거스며 빛의 발자국을 남깁니다. 그는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모른 채 어둠 속을 계속 걷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가면 무엇을 할지 생각합니다. 그가 가장 먼저 원하는 것은 맥주 한 잔과 편안한 잠입니다. 우리 주인공은 작별 인사를 하지 못한 것을 미안해하지만 다시는 게임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는 친구들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전사로서의 삶에 작별을 고합니다. 갑자기 빛의 문이 나타나고 그는 그것이 출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가갈수록 그는 끔찍한 것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고 그것이 꿈이기를 바랍니다. 포털 반대편에서는 빛나는 십자가가 어둠 속에서 나타납니다. 충격은 절망으로 바뀌고 그는 통제할 수 없이 웃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인공은 순수한 광기의 웃음을 터뜨립니다. 게임은 우리 영웅을 절망스럽게 하며 새 게임 플러스 모드로 다시 시작되고 이제 그는 경비병들에게 끌려가는 죄수들의 줄에 서 있습니다. 그의 손은 수갑이 채워져 있고 그는 여전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흙길을 따라 걷고 있습니다. 그의 옆에서는 한 노인이 강도 혐의로 부당하게 체포되었다고 불평합니다. 경비병 중 한 명이 금방 짜증을 내며 모두에게 조용히 하라고 명령합니다. 죄수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 즉시 침묵합니다. 경비병은 그들이 시끄러운 쓰레기떼에 불과하다고 투덜거립니다. 하지만 다른 남자가 운을 시험하며 자기도 실수로 잡혔다고 말합니다. 군인이 그에게 돌아서서 매우 무례하게 무엇을 원하냐고 묻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이 누명을 썼으며 악마와 관련된 것은 아무것도 팔지 않았다고 맹세합니다. 경비병은 그 이야기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조용히 그를 쳐다봅니다. 죄수는 자신이 매우 심각한 함정의 희생자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말을 탄 젊은 성기사를 보고 그가 범인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경비병 또한 자신이 잘못하면 성기사가 그를 끝장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죄수가 엘가의 용사의 말을 의심했다고 비난하고 그 남자를 돌려보내며 만약 무고하다면 언젠가 풀려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불쌍한 친구는 빠져나갈 희망을 완전히 잃은 채 다시 줄로 돌아갑니다. 경비병은 미안해하지만 그가 오래 살아남지 못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의는 제쳐두고 그는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비병은 바로 뒤에 수갑이 채워진 우리 주인공에게 집중합니다. 그는 어떻게 그렇게 강한 야만인을 잡을 수 있었는지 궁금해합니다. 한편 우리 영웅은 완전히 어리둥절한 채 다른 사람들 사이를 걷습니다. 우리 주인공은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의 몸은 똑같아 보이지만 그가 가졌던 모든 힘은 그냥 사라졌습니다. 적어도 그를 잠식했던 광기와 죄책감도 사라졌습니다. 새 게임 플러스 메시지로 판단하건대 그는 모든 것의 시작으로 돌아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인공은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는 노인에게 게임조차도 그렇게 시작하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근처의 노인이 그에게 말린 뿌리를 건넵니다. 지루하지 않게 여행 중에 씹으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인공은 이 친절을 이해하지 못한 채 노인을 마주봅니다. 노인은 야만인들에게 도움을 받았고 이것이 그들에게 감사하는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영웅은 여전히 상황을 다소 의심하며 뿌리를 집어듭니다. 까탐은 어떻게 잡혔는지 묻지만 노인은 모른다고 말합니다. 노인은 그저 매우 슬픈 얼굴로 계속 걷습니다. 우리 영웅은 제국의 성기사들이 이교도들에게 적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은 놀라며 루카니아 제국을 모르냐고 묻습니다. 까탐은 그것이 왕국이었다고 기억하지만 노인은 그것이 아주 오래전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평행세계에 떨어진 것인지 궁금해하며 어디로 가는지 묻습니다. 노인은 루칸에서 심판관들의 신문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우리 영웅은 적어도 그들이 자신을 한 번에 끝장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은 절망하며 그들의 상황에서 좋은 점을 보지 못합니다. 그는 신문관들이 미쳤고 우리 영웅을 장난감처럼 다룰 것이라고 말합니다. 노인은 그들이 우리 주인공에게 할 끔찍한 일들을 묘사합니다. 갑자기 성기사가 말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노인을 공격합니다. 불쌍한 친구는 자신을 방어할 조금의 기회도 없이 땅에 쓰러집니다. 성기사는 엘가의 대리인을 모욕하는 자는 목숨으로 대가를 치른다고 말합니다. 그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며 비웃는 미소를 짓습니다. 그의 말은 우리 영웅 방향으로 걷기 시작합니다. 성기사는 모든 소동을 시작한 것이 그 야만인이었는지 묻습니다. 그는 우리 주인공에게 죽지 않으려면 무릎 꿇고 용서를 빌라고 명령합니다. 만약 그가 사과하면 성기사는 그를 살려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 주인공은 기사에게 그저 비웃는 미소를 보냅니다. 성기사는 그 대담함에 격분하여 그를 건방진 이교도라고 부릅니다. 그는 이것을 신성모독으로 여기고 검을 들고 그에게 돌진합니다. 우리 영웅은 칼날이 얼굴에 다가와도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는 자신감을 보여주며 입꼬리만 살짝 올린 미소를 짓습니다. 성기사는 충격을 받고 우리 주인공의 반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손이 수갑에 채워진 채로 우리 영웅은 힘들이지 않고 그의 검을 뽑습니다. 성기사는 자신의 검을 뽑으려 하지만 우리 영웅의 힘은 터무니없습니다. 필사적으로 그는 우리 주인공에게 칼을 놓으라고 소리칩니다. 우리 주인공은 그가 정중하게 부탁했으니 놓아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그는 성기사와 그의 말을 멀리 던져버립니다. 기사는 격분하여 그 자리에서 이교도를 심판하겠다고 맹세하며 방금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거의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영웅은 싸움을 끝내기 위해 성기사를 향해 도약합니다. 지면에 가해진 충격은 너무 강해서 흙먼지 구름을 일으킵니다. 연기가 거치자 기사는 땅에 쓰러져 패배한 채 누워 있습니다. 그의 말도 그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나동그라졌습니다. 우리 주인공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그저 장면을 관찰합니다. 성기사는 일어나며 이교도가 감히 자신을 공격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는 우리 영웅이 신의 대리인에게 상처를 입힌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인공은 그가 신참이기 때문에 그런 공격으로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사의 창이 푸른 에너지로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일어나 새로운 대결을 위해 무기를 잡습니다. 우리 주인공은 그 창을 알아보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압니다. 성기사는 영원한 빛의 주인이신 그의 신 엘가에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신성한 빛이 하늘에서 내려와 신성한 힘으로 그를 강화합니다. 그는 엘가의 이름으로 우리 영웅의 죄를 심판하겠다고 말합니다. 창을 번쩍이며 성기사는 온 힘을 다해 앞으로 돌진합니다. 그는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해 우리 영웅을 향해 빠르게 전진합니다. 우리 주인공은 위험을 감지하고 다가올 일에 대비합니다. 그는 현재의 몸으로는 피할 기회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때 빛의 창이 압도적인 힘으로 그를 정통으로 가격합니다. 충격은 너무 강해서 그를 멀리 날려버리고 수갑을 부러뜨립니다. 우리 영웅은 수레 위로 떨어져 길에 있는 모든 것을 부수어 버립니다. 그는 가슴에 손을 얹고 상처에서 나오는 푸른 에너지를 느낍니다. 성기사는 그 후에도 그가 아직 살아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다가가서 말합니다. 그 야만인의 저항력은 말도 안 돼. 우리 주인공은 자신의 능력이 초기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능력이 하나 남아있다고 생각하며 그 능력은 바로 피의 광전사로 변신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복잡한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갑자기 우리 주인공은 수레에서 나는 익숙한 냄새를 맡습니다. 성기사는 모든 것을 무시한 채 그를 향해 계속 걸어간다. 그는 야만인의 힘은 인정하지만 싸움은 여기서 끝이라고 말하며 우리의 주인공에게 죽음으로 엘가의 용서를 받아들이라고 명령한다. 그 기사는 똑같이 이상한 냄새를 맡고는 충격을 받는다. 그는 코를 막고 그 끔찍한 악취가 어디서 나는지 궁금해한다. 우리의 주인공은 성기사를 향해 사악한 미소를 짓는다. 성기사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주인공이 드디어 미쳐버렸는지 묻는다. 우리의 주인공은 엘가 신이 자신을 새로운 대리인으로 선택한 것 같다고 말한다. 그는 무언가를 꺼내기 위해 부서진 수레잔해에 손을 뻗어 끔찍한 냄새의 근원이었던 고블린의 머리를 꺼낸다. 성기사는 그 광경에 역겨움을 느끼며 혐오스러운 머리에서 멀어진다. 주인공의 가슴에 있는 상처가 신성한 상징을 형성하며 빛난다.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그는 말을 잃은 성기사를 마주한다.
우리의 주인공은 전리품으로 오우거에 남은 것을 집어들고 모두가 놀랍게도 자기 앞에서 고블린의 머리를 으깬다. 그러자 그 생물에 역겨운 피가 그의 몸을 타고 흐르기 시작한다. 우리의 주인공은 주저없이 그 피를 모두 마셔버리고 성기사는 그 광경에 충격을 받는다. 병사들과 기사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마비되어 있다. 성기사는 역겨워하며 주인공이 너무 더러워서 가까이 오기조차 싫다고 말한다. 그는 부하 경비병 중 한 명에게 자신을 대신해 일을 마무리하라고 명령한다. 괴물의 피로 인해 주인공에게서 붉은 기운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한다. 불쌍한 병사는 그 명령에 겁에 질렸지만 복종할 수밖에 없다. 그는 용기를 내어 주인공을 향해 소리치며 돌진한다. 경비병은 창으로 공격하려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이 더 빠르다. 한 손으로 그는 엄청난 힘으로 병사의 얼굴을 움켜쥔다. 우리의 주인공은 아무 어려움 없이 그를 땅에서 들어 올린다. 필사적인 경비병은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한다. 그는 그렇게 끔찍한 방식으로 죽고 싶지 않다고 애걸한다. 형기사는 야만인이 망설임 없이 보여준 힘에 충격을 받는다. 우리의 주인공은 불쌍한 병사에게 치명타를 날린다. 그는 약한 마족이라 기초적인 힘만 얻었지만 그 힘만으로도 이 저주받은 행렬에서 탈출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붉게 빛나는 눈으로 그는 충분하고도 남는다며 분노의 함성과 함께 새로 얻은 모든 힘을 방출한다. 경비병 중 한 명은 두려움에 말을 더듬기 시작하며 제대로 말하지 못한다. 완전히 겁에 질린 그는 모두에게 주인공이 괴물이라고 소리친다. 겁에 질린 병사들은 망설임 없이 창을 땅에 떨어뜨리고 모두 혼란 속에서 필사적으로 도망치기 시작한다. 성기사는 그들에게 후퇴하지 말고 공격 대응을 갖추라고 소리친다. 그는 또한 도망치는 자는 군법에 따라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말한다. 기사는 몇 번 더 공격하면 그가 마침내 쓰러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갑자기 우리의 주인공이 그를 향해 고블린의 머리를 던진다. 충격이 너무 강해서 성기사는 회복할 틈도 없이 뒤로 나가 떨어진다. 그는 방금 받은 충격으로 기절한 채 땅에 쓰러진다. 앞을 바라보던 그는 마족의 머리를 보고 혼란스러워한다. 그 기사는 무언가를 깨달은 듯 긴장감에 식은땀을 흘린다. 갑자기 그는 위험을 깨닫고 완전히 충격에 빠진다. 우리의 주인공이 말도 안 되는 속도로 그를 향해 달려간다. 성기사는 다가올 전투를 위해 재빨리 준비한다. 그는 영원한 빛의 주인이신 그의 신 엘가에게 기도를 시작한다. 빛나는 눈으로 그는 마족의 하인을 끝장낼 힘을 달라고 간청한다. 우리의 주인공은 파괴적인 내려찍기 공격을 위해 공중으로 뛰어오른다. 성기사는 신의 이름을 외치며 강력한 반격을 준비한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그는 카담을 향해 빛의 공격을 날린다. 광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성기사는 싸움이 이미 이겼다고 믿지만 우리의 주인공이 그의 뒤에 나타나 그게 전부냐고 묻는다. 기사는 충격을 받고 완전히 어리둥절한 채 땀을 뻘뻘 흘리기 시작한다. 우리의 주인공은 힘들이지 않고 빛의 창을 손에 쥐고 있다. 오지어 그는 붉게 빛나는 손으로 주먹을 준비한다. 일격이 정통으로 명중하여 성기사를 격렬하게 날려버린다. 타격의 충격이 엄청난 힘으로 하늘을 울린다. 장면이 뒤로 물러나고 우리는 구타를 당한 후 쓰러진 기사를 본다. 힘없는 목소리로 성기사는 주인공에게 멈춰달라고 더듬거리며 애원한다. 그는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땅에 얼굴을 받고 용서를 구한다. 우리의 주인공은 분노의 붉은 기운을 뿜으며 그를 지켜볼 뿐이다. 그러자 그는 등을 돌리고 성기사는 목숨을 건졌다고 생각하며 그에게 감사한다. 하지만 속으로는 우리의 주인공을 저주하며 나중에 복수할 것을 다짐한다. 그는 싸움으로 가빠진 숨을 고르려 애쓰며 계속 풀밭에 누워있다. 성기사는 복수를 맹세하지만 갑자기 이상한 것을 알아차린다. 그의 옆 머리 바로 가까운 땅에 창이 박혀있고 그때 주인공의 발이 장면에 들어온다. 기사는 고개를 들어 자신을 내려다보는 주인공의 그림자를 본다. 그의 눈에서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아는 자의 순수한 공포를 볼 수 있다. 우리의 주인공은 창을 집어들며 그가 여전히 엘가에게 기도한다고 말한다. 우리의 주인공은 그가 그의 신과 함께 머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필사적으로 기사는 주인공에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애원하지만 주인공은 그를 엘가의 강아지라고 부르며 무자비하게 공격한다. 그렇게 성기사는 가슴에 창이 박힌 채 위로 들려 올라간다. 우리의 주인공은 매우 심각한 표정으로 옆을 쳐다본다. 그는 다른 경비병들이 탈출하려 하고 있고 그 불쌍한 것들이 온 힘을 다해 달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탈출하기 위해 비명을 지르며 우리의 주인공은 그의 지난 삶에서 얻은 중요한 교훈을 기억해낸다. 한편 병사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속 달린다. 그들 중 한 명은 여전히 쫓기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뒤를 돌아보기까지 한다. 그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갑자기 창이 그를 정통으로 꿰뚫는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었다. 다른 이들도 하나씩 처단되었다. 교훈은 간단했다. 어떠한 뒤처리도 남기지 말 것. 그러나 마지막 경비병 한 명이 덤불 속에 숨는 데 성공했다. 그 불쌍한 자는 두려움에 떨며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입을 막는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이미 그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작은 미소를 짓는다.
그는 창을 들어 엄청난 힘으로 던진다. 무기는 숨어있는 불쌍한 병사를 향해 로켓처럼 날아가고 그 창으로 바로 그곳에 숨어있던 것을 정통으로 맞춘다. 모두를 처리한 후 우리의 주인공은 한 형제를 부른다. 주인공에게 경로를 알려줬던 노인이 성기사를 물리친 것을 칭찬한다. 그는 주인공에게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청하지만 주먹으로 맞는다. 다른 죄수들은 그 장면에 완전히 충격을 받는다. 우리의 주인공은 노인을 정면으로 공격한다. 그것을 본 다른 불쌍한 영혼들은 필사적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그들 위로 뛰어올라 자신의 인생 교훈을 반복한다. 그들 중 한 명의 얼굴에는 곧 죽을 것을 아는 자의 순수한 공포가 드러난다. 필사적으로 죄수 중 한 명이 왜 이러는지 묻지만 카담은 아랑곳하지 않고 창으로 그 남자를 공격할 준비를 한다. 차갑고 단호한 표정으로 그는 그 불쌍한 자를 무자비하게 끝장낸다. 우리의 주인공은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관찰하며 침묵을 지킨다.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그의 결정 때문에 들판은 이제 시체로 가득하다. 그는 죄수들을 살려두면 그들이 소문을 퍼뜨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정예 성기사가 그를 추격하기 위해 파견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인공은 그런 위험을 전혀 감수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다. 한편 마지막으로 남은 죄수는 울면서 그를 이교도라고 부른다. 안전히 겁에 질린 남자는 덤불 속에서 몸을 웅크린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채 우리의 주인공이 그에게 다가가자 그 불쌍한 남자는 순수한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른다. 카딤은 제거해야 할 마지막 사람이 그라고 경고한다. 그는 대학살의 마지막 목격자를 끝장낼 준비를 하며 창을 들어 올린다. 죄수는 여전히 항변하며 자신이 완전히 무죄라고 소리친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공은 그의 애원을 무시한 채 무기를 더 꽉 쥔다. 남자는 자신의 끝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기에 땅에서 떤다. 그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며 다시 한번 목숨을 구걸했다. 우리의 주인공은 그를 왜 살려둬야 하는지 차갑게 묻는다. 남자는 아내와 아이들이 있으며 실수로 잡혔다고 설명한다. 아무것도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주인공에게 안내인이 필요하지 않냐고 소리친다. 그 제안에 흥미를 느낀 주인공은 안내인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묻는다. 그는 이 지역을 잘 아는 상인이라고 주장하고 우리의 주인공은 그를 시험해보기로 한다. 카딤은 그의 기억 속에서는 단지 왕국이었던 루카니아에 대해 그에게 질문한다. 상인은 주인공의 질문에 완전히 혼란스러워한다. 그는 주인공이 야만인이기 때문에 아주 먼 곳에서 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주인공은 인내심을 잃고 즉시 대답을 요구한다. 남자는 제국이 248년 전에 건국되었다고 말한다. 카디암은 그가 아는 음력으로는 몇 년도인지 묻는다. 상인은 이 고대 달력은 이미 1130년이 넘었다고 말한다. 우리의 주인공은 자신이 사용하던 달력이 역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그는 대륙, 엘가 교회, 그리고 마족 왕국에 대해 묻는다. 남자는 루카니아가 모든 것을 통일했지만 지금은 세 개로 나뉘었다고 설명한다. 교회는 더욱 강해졌고 마계로 간 사람 중 누구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다. 우리의 주인공은 아무도 그곳에서 돌아오지 않았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는다. 그는 그의 옛 동료들인 게일과 멜리사의 이름, 그리고 영웅 파티의 다른 친구들인 고든과 시릴의 이름을 밝힌다. 우리의 주인공은 그들 중 누구라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묻는다. 상인은 그 이름들을 평생 처음 듣는다고 말하지만 갑자기 멈추더니 멜리사의 이름을 알아보는 것 같다. 우리의 주인공은 변화를 눈치채고 그 남자를 뚫어지게 쳐다본다. 상인은 멜리사라는 이름을 기억해내려 하지만 발음이 헷갈리는 듯하다. 우리의 주인공은 영웅들이 이렇게 잊혀졌다는 사실을 이상하게 생각한다. 그는 이 세계가 정말로 자신의 세계의 연장선인지 의심하기 시작한다. 카딤은 왜 마족들이 대륙을 침공했는지 묻는다. 남자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아무도 진실을 모른다고 말한다. 그중 하나는 모든 것을 파괴할 거대한 악의 도래에 대해 말하지만 그는 진실이 구름 위에 사는 왕에게 있다고 믿는다. 우리의 주인공은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며 그저 남자를 쳐다본다. 그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며 창을 땅에 떨어뜨린다. 상인은 안도하며 주인공이 떠나려고 등을 돌리는 것을 지켜본다. 카딤은 그 광활한 녹색 들판을 홀로 걷기 시작한다. 그는 자신이 첫 번째 여정으로부터 300년 후의 미래에 와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우리의 주인공은 자신이 원래 세계에서 어떻게 추방되었는지 기억하고 이제 그가 가진 모든 지식은 수백 년이나 뒤떨어져 있다. 그가 남겨두고 온 옛 동료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슬픈 표정으로 그는 이 새로운 시대에 모두가 먼지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고 같은 학살을 반복하며 사는 것이 가치가 있는지 의문을 품는다. 그는 더 이상 광기를 억누르기 위해 마족의 피를 마시고 싶지 않고 게임을 다시 끝낸다고 해서 집으로 돌아갈 보장도 없다. 눈을 감은 채 그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의 주인공은 창을 들어 아무 어려움 없이 반으로 부러뜨린다. 상인은 그의 태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완전히 혼란스러워한다. 그는 창의 날카로운 끝을 자신의 목에 겨눈다. 무기를 겨눈 채 우리의 주인공은 그곳에서 모든 것을 끝낼 준비를 한다. 필사적으로 상인은 그가 지금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묻는다.
우리의 주인공은 여정을 계속하면 많은 후회를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온 힘을 다해 창을 자신에게 누른다. 그는 그 후에 출구 없는 게임 오버 화면이 나타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그리고 그는 부러진 창의 날카로운 끝으로 자신을 찌르기 시작한다. 그가 눈을 감자 창이 천천히 그의 목으로 파고든다. 갑자기 멜리사가 마법사들의 탑을 만드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해낸다. 눈을 크게 뜨고 그는 마지막 순간에 공격을 멈춘다. 까림은 그 남자가 정말로 멜리사의 이름을 들었는지 묻는다. 항이는 탑의 초대 주인의 이름이 이것과 비슷했다고 말한다. 우리의 주인공은 탑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묻고 남자는 즉시 대답한다. 그는 그곳까지 가는데 적어도 2달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한다. 우리의 주인공은 방금 발견한 것에 대해 숙고하며 침묵을 지킨다. 그는 이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아담은 그 남자에게 자신을 안내하라고 말하지만 그는 가족에 대해 불평한다. 우리의 주인공은 여행의 시간을 낭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를 심각하게 쳐다본다. 대가로 우리의 주인공은 그가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제안한다. 그는 그 대가가 상인의 목숨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이는 그를 겁에 질리게 한다. 까딤은 그에게 열쇠를 찾아 스스로를 해방시키고 떠날 수 있도록 짐을 챙기라고 말한다. 남자가 준비하는 동안 우리의 주인공은 잔해 속에서 무기를 찾는다. 그는 검을 발견하고 자신의 실력이라면 꽤 쓸만해 보일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의 주인공은 성기사의 창이 더 좋았지만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는 이전 생에서 도끼를 가져오지 않은 것을 한탄한다. 이제 자유로워지고 배낭을 맨 상인은 우리의 주인공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카담이 죽은 괴물의 피로 수통을 채우는 것을 본다. 우리의 주인공은 검과 함께 수통을 허리에 묶는다. 이제 여정을 떠날 준비가 되자 그는 곧 출발할 것이라고 알리고 두 사람은 마법사의 탑을 향한 긴 여정을 시작한다. 한편 대학살 현장에는 성기사의 시신이 남겨져 있다. 붉은 눈의 까마귀들이 향연을 위해 모여들기 시작한다. 며칠 후 한 무리의 기마병이 도착하여 린튼의 시신을 발견한다. 한 병사가 모두 죽었다고 말하며 대장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묻는다. 그 그룹의 지휘관은 레이디 헬리아라는 이름의 성기사로 그녀가 그 현장을 마주한다. 그녀는 매우 심각한 표정으로 학살 현장을 관찰한다. 그녀는 상황을 평가하며 잠시 눈을 감고 허리에 손을 얹은 채 땅에 누워있는 성기사의 시신을 쳐다본다. 레이디 헬리아는 동료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분노로 얼굴이 가득 찬다. 젠장, 레이디 헬리아는 동료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분노로 얼굴이 가득 찬다. 밤이 찾아오고 어두운 하늘에 달이 밝게 빛난다. 그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우리의 주인공과 상인은 숲 근처에서 야영하고 있다. 모닥불의 불씨가 야영지 한가운데서 여전히 천천히 타오르고 있다. 우리의 주인공은 불 옆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상인은 그 괴물로부터 탈출할 절호의 기회를 본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필사적으로 숲을 가로질러 달리기 시작한다. 지친 상태에서도 그는 탈출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계속 달린다. 던컨이라는 이름의 남자는 마침내 그곳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기뻐한다. 그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 가능한 한 멀리 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던컨은 혼자 여행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문제는 다른 것이었다. 당신의 여행 동반자는 마족을 삼키는 야만인이다. 최근 며칠 동안 그는 카담에게 음식을 제공하며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그는 추위로부터 그를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 담요를 제공했고 대화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 우리의 주인공은 그를 그냥 무시했다. 그 야만인은 거의 말을 하지 않으며 필요한 것 이상의 질문은 허용하지 않는다. 던컨은 그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라고 결론 내린다. 그는 그것이 유일한 문제였다면 견딜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갑자기 우리의 주인공이 그의 바로 앞에 난데없이 나타난다. 완전히 충격받은 상인에게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매우 느리다고 말한다. 던컨은 우리 영웅의 속도에 할 말을 잃었다. 그가 겨우 방향을 가리키자마자 주인공이 눈앞에서 사라졌기 때문이다. 주인공은 팔짱을 낀 채 그가 도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의 시선은 너무나 강렬해서 지체하지 말라는 협박처럼 느껴진다. 던컨은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라 자신의 다리가 강철로 만들어졌는지 궁금해한다. 상인은 이 속도로 계속 가다가는 기어서 올라가야 할 것 같다고 느낀다. 그래서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괴물에게서 탈출해야겠다고 결심한다. 완벽한 기회가 찾아오자 그는 망설임 없이 어두운 숲속으로 달려간다. 그는 어둡기 때문에 우리 영웅이 자신이 어디로 갔는지 모를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갑자기 그 불쌍한 남자는 달리기를 멈추고 절망에 빠져 창백해진다. 그의 모든 보물이 담긴 배낭이 야영지에 남겨져 있었다. 그는 돌아가면 그 야수를 깨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물건을 잃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목숨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탈출을 계속한다. 지친 그는 멈춰서서 숲에서 완전히 길을 잃었다는 것을 깨닫지만 마침내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하며 안도감을 느낀다. 갑자기 한 목소리가 그에게 왜 그렇게 서두르냐고 묻는다. 던컨은 공포에 질려 마비되었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믿을 수 없다.
바로 그의 앞에서 우리 영웅이 왜 그렇게 도망치는지 묻는다. 그리고 차가운 눈빛으로 상인에게 약속했던 대가를 상기시킨다. 불쌍한 던컨은 너무 떨려서 말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절망에 빠진 던컨은 땅에 엎드려 우리 영웅에게 용서를 구한다. 그는 절하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사과하지만 주인공은 탈출한 이유를 알고 싶어한다. 그래서 그가 다시 시도하지 않도록 진지한 표정으로 상인에게 왜 도망쳤는지 설명하라고 요구한다. 던컨은 더듬거리며 카담의 속도가 자신에게 너무 빠르다고 말한다. 상인은 그 속도로 계속했다면 결국 죽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 말을 듣고 그는 이제야말로 자신이 죽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주인공은 정보를 처리하며 조용히 있었고 던컨이 놀랍게도 그는 그저 야영지로 돌아가라고 말한다. 우리 영웅은 상인에게 등을 돌린 채 이제부터는 조금 더 천천히 가겠다고 알린다. 그리고 그는 왔던 길을 다시 걸어가기 시작한다. 불쌍한 던컨은 우리 영웅의 반응에 완전히 혼란스러워한다. 야영지로 돌아오자 주인공이 보초를 서는 동안 모닥불은 훨씬 더 강렬하게 타오른다. 상인은 평화롭게 잠들어 있지만 불쌍하게도 악몽을 꾸는 듯 죽고 싶지 않다고 애원하고 있다. 우리 영웅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그저 그 광경을 지켜볼 뿐이다. 그는 자신의 빠른 걸음걸이가 적대적인 곳에서 매 순간이 시간과의 싸움이었던 이전 생의 습관이었음을 기억한다. 그의 광기 때문에 그와 친구들은 끊임없는 위험 속에서 살았지만 이제 그는 상황이 다르며 긴장을 풀어도 된다는 것을 깨닫는다. 게다가 우리 영웅은 이제 속도를 늦출 좋은 이유가 생겼다. 상인은 매우 유용한 안내자임이 증명되었고 안전한 여정을 제안한다. 그는 계획에 대한 주인공의 반응을 초조하게 기다린다. 카담은 그 경로에 동의하고 던컨은 그의 결정에 안도한다. 주인공은 안내자 없이는 300년 된 지도로는 길을 잃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상인은 그에게 안전한 유일한 장소는 자유도시 연합군이라고 경고한다. 카딤은 자신이 악마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이유가 성기사들 때문인지 궁금해한다. 그는 수통에 든 피가 상할 것이고 더 많은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다시 밤이 찾아오고 두 사람은 어두운 숲을 통해 여정을 계속한다. 갑자기 던컨이 멈춰 서서 앞에 무언가 있다고 우리 영웅에게 경고한다. 멀리서 그들은 외딴 곳에 있는 작은 목조 마을을 발견한다. 상인은 그곳에 들러 쉬고 음식을 구하자고 제안한다. 주인공은 그때 뭔가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깨닫는다. 그는 마을이 완전히 어둡고 불빛 하나 없으며 설상가상으로 정문은 열려있고 주변에 경비병도 없다고 말한다. 던컨은 버려진 마을인지 궁금해하지만 카담은 조사하기로 결정한다. 상인은 겁에 질려 괴물이 그곳을 공격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갑자기 한 형체가 나무집 하나를 쏜살같이 지나간다. 던컨은 그 움직임에 놀라고 우리 영웅은 즉시 경계태세에 들어간다.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주인공은 전투 준비를 하며 검을 뽑는다. 하지만 우리 영웅은 모든 것을 안다는 듯 작은 미소를 지으며 이 소식을 반긴다. 우리 영웅은 상인을 바로 뒤에 데리고 으스스한 마을로 들어간다. 던컨은 그곳이 버려진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다. 갑자기 주인공이 그 자리에서 우뚝 멈춰선다. 그는 무언가 아주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완전히 멈춰서 있다. 날카로운 눈으로 그는 어두운 마을의 특정 지점에 집중한다. 겁에 질린 상인은 왜 영웅이 갑자기 멈췄는지 묻는다. 그는 마을 전체에서 문 하나만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지만 우리 영웅이 더 빨라 괴물에게 치명타를 날린다. 그 생물은 반응하기도 전에 머리가 날아가 버린다. 던컨은 그 광경에 놀라 충격으로 거의 넘어질 뻔한다. 하지만 문틈으로 또 다른 괴물의 손이 나타나 더 큰 위험을 알리고 곧 터질 싸움을 준비하는 다른 여러 고블린들이 나온다. 상인은 두려움에 말을 더듬지만 카담은 그들이 조종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 때문에 찾던 것을 발견한 그는 희미한 미소를 짓는다. 고블린 중 하나가 즉시 몽둥이를 들고 우리 영웅을 공격하기 위해 돌진한다. 그러자 주인공은 푸른 빛을 내는 검을 준비한다. 그 생물들은 주인공의 속도와 힘에 충격을 받는다. 뼈련한 표정으로 우리 영웅은 검을 굳게 잡는다. 고블린 중 하나가 비명을 지르며 공격을 시작하기 위해 그에게 돌진하지만 주인공이 더 빨라 단 일격에 그것을 반으로 갈라버린다. 검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빛의 궤적은 주인공의 엄청난 속도를 보여준다. 그 일격은 너무나 정확해서 괴물은 자신이 이미 당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다. 다른 고블린이 뒤에서 공격을 시도하지만 우리 영웅은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막아내고 재빠른 움직임으로 검을 휘둘러 두 번째 적을 끝장낸다. 괴물은 가슴에 칼날이 박힌 채 생명 없이 땅에 쓰러진다. 고블린은 고통의 비명과 함께 인간에게 그렇게 쉽게 패배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그것은 끝장나고 다른 것들과 함께 땅에 죽어 쓰러진다. 우리 영웅은 서 있는 마지막 고블린에게 검을 찔러 넣는다. 상인은 겁에 질려 모든 괴물이 패배했는지 묻는다. 그는 싸움이 마침내 끝났는지 묻지만 카탐은 확신하지 못한다. 갑자기 던컨은 이전과 같은 집에서 나는 소리에 놀란다. 틈으로 고블린의 손이 나타나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훨씬 더 큰 고블린이 어린 소녀를 인질로 잡고 나온다.
상인은 희생자가 어린아이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분노에 찬 표정으로 괴물은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지만 우리 영웅의 검이 공중을 날아 괴물의 머리를 정통으로 맞히고 그것으로 주인공은 소녀를 구하고 위협을 끝낸다. 검은 싸울 기회조차 없었던 고블린의 머리에 깊숙이 박혀있다. 거대한 괴물은 잡고 있던 어린 소녀와 함께 땅에 쓰러진다. 덩컨은 그 심한 추락 후 아이가 괜찮은지 걱정하며 묻지만 우리 영웅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즉시 행동에 나선다. 그는 어린 소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밧줄을 풀기 시작한다. 진지한 표정으로 주인공은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그녀를 부른다. 불쌍한 아이는 두려움에 떨고 있고 그는 그녀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덩컨은 토끼 인형과 사탕한 조각으로 소녀를 진정시키려 한다. 그는 그녀에게 말린 감초를 건네며 아주 달콤한 맛이라고 말한다. 소녀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카탐은 아이들을 다루는 상인의 솜씨를 칭찬한다. 소녀는 모든 일에 여전히 조금 충격을 받은 채 사탕을 먹기 시작한다. 덩컨은 비슷한 나이의 아들이 있다고 언급하고 우리 영웅은 침묵한다. 갑자기 어린 소녀가 엄마를 불러 두 사람을 혼란스럽게 한다. 상인은 가족을 찾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지만 소녀는 부모님이 자신을 그곳에 버려두고 혼자 죽게 했다고 말한다. 우리 영웅은 그런 충격적인 폭로를 예상하지 못해 깜짝 놀란다. 덩컨은 누가 그녀를 그렇게 끔찍하게 묶었는지 묻는다. 주인공은 그제야 상황의 모든 진실을 이해한다. 갑자기 한 여자가 렌이라는 어린 소녀의 이름을 비명처럼 부른다. 그녀의 어머니가 나타나 고블린들 때문에 모두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한다. 어머니는 달려가 딸 렌이를 껴안고 그녀가 무사한 것에 안도한다. 감정에 북받쳐 울면서 그 여자는 어린 소녀를 구해준 우리 영웅에게 감사한다. 곧이어 다른 마을 사람들이 나타나 그 광경에 충격을 받는다. 그들 중 한 명이 다가와서 이 모든 일을 한 사람이 우리 영웅인지 묻는다. 주인공은 괴물의 머리에서 검을 뽑으며 자신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무기를 들어올리며 이 모든 일을 한 것은 자신의 검이라고 말한다. 카딤은 왜 그들이 자신의 딸을 제물로 바쳤는지 묻는다. 마을 사람들은 주인공과 마주할 용기가 없어 침묵한다. 그들 중 한 명이 마을이 고대 고블린 숲 위에 지어졌다고 설명한다. 일행은 악마의 어두운 동굴 입구에 도착한다. 우리 영웅은 들어가기 전에 조용히 서서 그곳을 관찰한다. 겁에 질린 마을 사람들은 마을을 지키기 위해 돌아가겠다고 말한다. 덩컨은 격분하여 그들이 길을 안내하러 온 것뿐이냐고 묻지만 카탐은 겁쟁이들은 방해만 될 뿐이라며 상인에게만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한다. 불쌍한 덩컨은 예상했던 바가 아니었기에 충격을 받는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우리 영웅이 앞장서서 어두운 동굴로 들어간다. 덩컨은 왜 그 겁쟁이 마을 사람들을 꾸짖지 않았는지 묻는다. 주인공은 그에게 살아있는 악마를 본 적이 있는지 묻는다. 상인은 더듬거리며 없다고 말한다. 그는 암시장에서 시체 몇 구만 봤을 뿐이다. 카림은 악마와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은 사람을 영원히 바꿔놓으며 두려움과 살고자 하는 의지만이 남는 곳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덩컨은 동물조차도 새끼를 보호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여전히 생각한다. 우리 영웅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때때로 끔찍한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상인은 아이들에게는 세상이 그들을 버린 것과 같다고 반박한다. 그는 품위 없이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한다. 갑자기 카담이 걷는 것을 멈추고 덩컨은 그 움직임에 놀란다. 우리 영웅은 상인이 자신이 오래전에 잃어버린 윤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덩컨은 걱정하며 다른 아이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묻는다. 주인공은 눈을 감고 잠시 집중한다. 우리 영웅은 악마가 사악하다면 아이들을 살려둘 것이라고 설명한다. 덩컨은 혼란스러워하지만 주인공은 이미 그의 손에서 도끼를 움켜준다. 상인은 이해하지 못한 채 절망하며 우리 영웅의 이름을 외친다. 그리고 재빠른 동작으로 그는 동굴의 어둠 속으로 무기를 던진다. 불쌍한 덩컨은 겁에 질려 눈을 감는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하는 가운데 도끼는 어둠 속 무언가를 향해 로켓처럼 날아가고 갑자기 숨어있던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시킨다. 우리 영웅은 손을 내밀며 자신이 본 것이 무엇이었는지 묻는다. 허리에 도끼가 박힌 채 비틀거리는 고블린이 나타난다. 그 생물은 땅에 죽어 쓰러지며 다른 괴물들의 무리를 드러낸다. 다른 고블린들이 함성과 함께 뒤에서 나타나자 피가 고블린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린다. 다른 고블린들이 두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 앞으로 돌진한다. 덩컨은 괴물의 수에 놀라고 카탐은 지체할 시간 없이 길을 밝히라고 말한다. 주인공은 적들을 향해 돌진한다. 첫 번째 고블린이 공격을 시도하지만 우리 영웅은 한 손으로 그것을 막는다. 그는 자비 없이 괴물의 목에 검을 찔러 넣는다. 그리고 엄청난 힘으로 공격을 시도한 고블린의 팔을 붙잡는다. 그래서 우리 영웅은 괴물의 몸을 다른 것들을 상대로 무기처럼 사용한다. 그는 그곳이 종유석과 석순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때문에 검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고블린들은 무기를 들고 우리 영웅을 공격할 준비를 한다. 두려움 없이 주인공은 다가올 전투에 대비한다. 그는 검을 손에 들고 괴물 무리를 향해 돌진한다. 지체할 시간 없이 그는 날카로운 부메랑처럼 검을 던진다. 무기는 회전하며 무리 속 고블린 중 하나의 머리를 가격한다.
그리고 회전 공격으로 그는 적들을 하나씩 베어 넘긴다. 우리 영웅은 도끼를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무기를 잡고 온 힘을 다해 괴물들을 쫓는다. 손에 도끼를 들고 그는 강력한 타격으로 고블린들을 파괴한다. 휘두를 때마다 주인공은 동굴의 적들 중 하나를 쓰러뜨린다. 괴물의 피가 사방으로 튀어 그 지역을 물들인다. 고블린 머리 중 하나가 깨끗하게 잘려나간 후 땅에 떨어진다. 덩커는 우리 영웅이 혼자서 그들 모두를 물리친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그는 방금 물리친 괴물들의 시체들 한가운데에 서 있다. 갑자기 남은 고블린들이 두려움에 떨며 도망치기 시작한다. 우리 영웅은 그들이 악마의 소굴로 달려갈 것이라고 말한다. 항이는 길이 좁아졌다가 다시 넓어진다고 조언한다. 질부를 손에 들고 두 사람은 동굴을 통해 여정을 계속한다. 그들은 그 장소에 훨씬 더 넓고 광활한 부분에 도달한다. 주인공은 벽에 기대어 이곳이 고블린들의 기지인지 궁금해한다. 갑자기 우리 영웅은 동굴 공기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는다. 그는 악마가 근처에 있으니 조심하라고 던컨에게 경고한다. 그는 또한 도망치지 말라고, 그렇지 않으면 고블린들이 그를 끝장낼 것이라고 말한다. 집중된 시선으로 주인공은 다가올 일에 대비한다. 재빠른 움직임으로 그는 곧 시작될 싸움에 대비한다.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우리 영웅은 어둠을 향해 돌진하고 손에 무기를 든 채 보스전에 대비한다. 멀리서 상인이 필사적으로 주인공의 이름을 외친다. 악마는 그와 마주하며 그와 같은 인간은 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악마는 우리 영웅을 향해 섬뜩한 웃음을 터뜨린다. 그때 주인공은 이른바 악마라는 존재의 이마에 실제로 뿔이 자라고 있어 이야기가 들었던 것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다. 비록 작지만 그것들은 괴물이 진화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주인공은 아주 힘든 싸움이 될 것에 대비한다. 그는 진화하는 악마가 중간 등급의 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괴물은 우리 영웅의 얼굴에 나타난 절망의 표정을 즐긴다. 그것은 놀라운 속도로 주인공을 향해 돌진한다. 우리 주인공은 다가오는 공격의 충격에 대비한다. 악마와 우리 영웅은 엄청난 힘으로 충돌한다. 괴물은 인간이 약하고 순종적이기 때문에 좋아한다고 말한다. 우리 영웅은 순전히 본능으로 악마의 공격을 막았다고 생각한다. 괴물의 힘과 속도는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다. 악마는 그가 많은 고블린을 죽였고 이제 인간을 증오한다고 말한다. 주인공은 중간 등급의 악마가 큰 위협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괴물은 우리 영웅에게 스스로를 구할 기회를 주겠다고 말한다. 그것은 주인공에게 거물진 팔을 쓰지 말라고 말하며 자신의 팔을 잘라 그 모든 조각을 먹으라고 명령한다. 우리 영웅은 현재 상태로는 이 싸움에서 이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악마는 짜증을 내며 왜 자신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지 묻는다. 주인공은 이 대화에 지쳐 검을 땅에 내리꽂는다. 그는 피가 든 수통을 잡고 피 주머니 따위의 명령은 듣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는 검으로 수통을 꿰뚫고 악마의 피가 새어나오기 시작한다. 괴물은 그 익숙한 냄새를 맡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해 충격을 받고 우리 영웅은 망설임 없이 남은 악마의 피를 모두 마신다. 그는 빈 수통을 땅에 던지며 다음을 준비한다. 붉은 기운이 주인공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기 시작하고 분노의 포효와 함께 그는 피해 광전사 모드를 활성화한다. 악마는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그 변신을 지켜본다. 우리 영웅의 눈이 붉게 변하고 그의 힘은 터무니없이 증가한다. 그는 효과가 오래가지 않을 것을 알기에 이 싸움을 빨리 끝내야만 합니다. 악마는 한낱 인간에게서 공포를 느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증오에 찬 눈으로 주인공을 끝장내겠다고 다짐하며 분노의 포효와 함께 날카로운 발톱으로 앞으로 돌진합니다. 주인공은 뿔이 그 괴물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악마가 발톱으로 공격하지만 주인공은 가까스로 피합니다. 이제 예리해진 본능으로 괴물의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순수한 힘과 속도의 싸움에서 서로 공격을 주고받습니다. 악마는 인간에게서 그토록 강한 저항을 예상하지 못해 놀랍니다. 주인공은 도끼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을 깨닫지만 무기가 다 떨어지면 주먹으로 싸울 것이기에 개의치 않습니다. 악마는 분노에 차 으르렁거리며 또 다른 강력한 공격을 준비합니다. 분노에 찬 표정으로 그것은 주인공을 용서할 수 없는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주인공은 피하고 곧이어 날릴 반격을 준비합니다. 그는 손에 든 검으로 결정적인 일격을 준비하며 회전 공격을 합니다. 그는 붉은 괴물을 향해 돌진합니다. 악마는 스스로를 방어하려 하지만 검이 얼굴에 정통으로 맞습니다. 충격이 너무 강해서 악마는 뒤로 날아가 기절합니다. 괴물은 주인공의 터무니없는 힘에 충격을 받습니다. 주인공은 도끼로 마지막 일격을 가할 준비를 합니다. 두 사람의 싸움은 힘의 충돌로 절정에 달합니다. 파괴적인 일격으로 주인공은 가진 모든 것을 다해 악마를 공격합니다. 괴물은 주인공의 파괴력에 충격을 받습니다.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공격하려 하지만 주인공이 더 빠릅니다. 그는 악마의 발톱이 정통으로 맞기 전에 붙잡지만 괴물은 그의 가슴에 스치는 공격을 성공시킵니다. 악마는 공격의 충격력에 뒤로 내던져집니다. 주인공은 무기를 밝게 빛내며 공격을 준비합니다. 괴물은 방어하려 하지만 공격을 막을 수 없습니다.
회전 동작으로 주인공은 그의 모든 힘을 발휘합니다. 뼈련한 표정으로 그는 싸움의 마지막 일격을 준비합니다. 악마는 위험을 감지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물러서려 합니다. 뒤로 도약하며 파괴적인 공격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 일격은 너무 강해서 동굴의 바위를 쉽게 부숴버립니다. 악마는 완전히 패배하여 싸울 힘도 없이 땅에 쓰러집니다. 그리고는 주인공이 인간 같지 않다며 그의 정체를 묻습니다. 주인공은 분노의 붉은 기운을 뿜으며 그저 그것을 쳐다봅니다. 눈을 빛내며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저 지켜봅니다. 악마는 그가 인간의 모습을 한 괴물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겁에 질려 그곳에서 최대한 빨리 도망치기 위해 일어나려 하지만 주인공이 따라잡아 동굴 벽에 던져버립니다. 악마는 힘에서 밀리고 있으며 정면 공격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겁에 질려 기둥 뒤에 숨어 고블린들에게 공격하라고 소리칩니다. 괴물들은 벽에 몰린 상인에게 다가갑니다. 손에 줄불을 들고 그는 고블린들이 더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위협합니다. sul불의 불꽃이 동굴을 비추고 두려움에 물러서는 괴물들을 막아냅니다. 악마는 푼불이 꺼지면 전력으로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인공은 검을 땅에 박고 다음 움직임을 준비합니다. 그는 괴물이 천장의 종유석 사이를 뛰어다니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피 흘리는 손으로 땅에 떨어진 도끼를 집어들고 무기를 손에 쥔 채 곧 시작할 공격을 준비합니다. 주인공은 일이 악마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인공은 무기를 던져도 괴물이 너무 빨라 피할 것이고 공중에서 맞출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결연한 표정으로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할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그는 도끼를 잡고 다른 종류의 공격을 준비합니다. 주인공은 악마가 서 있는 곳을 파괴할 것이라고 말하며 강력한 던지기로 동굴 천장에 도끼를 던집니다. 괴물은 그런 공격을 예상하지 못했기에 놀랍니다. 무기는 엄청난 힘으로 공중에서 회전하며 바위를 향해 날아갑니다. 충격이 너무 강해서 동굴 천장의 종유석을 산산조각냅니다. 멀리서 상인과 고블린들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붙잡을 곳도 없이 그 광경을 지켜봅니다. 악마는 파편 속에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폭발은 온 지역을 가득 채우는 먼지 구름을 일으킵니다. 땅에 박힌 주인공의 검은 다음 움직임을 기다립니다. 악마는 먼지가 눈에 들어가 잠시 눈이 멀었다고 불평합니다. 서로의 기회를 포착한 아가일은 발을 굳건히 딛고 돌진합니다. 그는 괴물이 방심한 틈을 타가진 모든 것을 다해 공격하고 정확한 일격으로 악마의 눈에 검을 찔러 넣습니다. 그 생물은 방금 받은 기습 공격에 고통스러워 비명을 지릅니다. 주인공은 씩 웃으며 이제 그 얼굴이 꽤 멋져 보인다고 말합니다. 상처를 입었음에도 악마는 여전히 주인공을 끝장낼 것이라고 소리칩니다. 주인공은 머리가 꽤 뚫렸는데도 악마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그는 짜증을 내며 그 생물을 성가신 존재라고 부르며 마지막 일격을 준비합니다. 괴물은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주인공에게 멈춰달라고 애원합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큰 힘으로 검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파괴적인 일격으로 악마의 머리를 반으로 가릅니다. 그 생물은 반응할 틈도 없이 영원히 저 세상으로 보내집니다. 괴물의 시체가 땅에 쓰러지면서 위대한 전투는 마침내 끝이 납니다. 주인공은 악마의 피 효과가 사라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전력을 다하지 않고 싸울 뻔했다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갑자기 주인공은 소리를 듣고 놀라 옆을 쳐다봅니다. 남아있는 고블린들은 이제 혼란스러워하며 이전보다 훨씬 차분해 보입니다. 카딤은 그들을 조종하던 악마의 기운이 사라졌음을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음에 올 일에 대비하여 검을 듭니다. 두 번 생각하지 않고 그는 가만히 서 있던 고블린 중 하나를 공격합니다. 주인공은 그들이 이미 반쯤 짐승이 되었기 때문에 모두 해치울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고블린 중 하나는 주인공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겁을 먹지만 카탐은 반응할 틈도 주지 않고 그 생물에게 달려듭니다. 작은 괴물은 무엇에 맞았는지조차 보지 못하고 무자비하게 베어집니다. 주인공은 학살을 계속하며 그들 중 하나가 몰래 빠져나가려는 것을 발견하고 곧이어 손에 칠불을 든 마지막 고블린을 찾습니다. 주인공은 마지막 남은 고블린을 처리할 준비를 하지만 갑자기 상인이 필사적으로 주인공의 이름을 외칩니다. 그는 주인공의 검을 잡아 마지막 공격을 막습니다. 주인공은 놀라며 동료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상인은 두려움에 떨지만 맨손으로 칼날을 붙잡는 데 성공합니다. 그는 순수한 걱정의 표정으로 주인공을 마주봅니다. 한 건이 공격을 막아내자 주인공은 잠시 물러섭니다. 주인공은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하려 하며 조용히 그를 지켜봅니다. 상인은 그의 모습이 이상하다며 괜찮은지 묻습니다. 주인공은 모든 것이 괜찮으며 아이들이 안에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남자는 동의하며 주인공에게 고블린들은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주인공이 악마를 짊어진 채 동굴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마을로 돌아오자 주민들은 실종된 아이들의 귀환을 축하합니다. 가족들은 순수한 기쁨과 안도의 순간 속에서 재회합니다. 주인공은 마을의 모든 사람들에게 위대한 구원자로 환영받습니다. 한 마을 사람이 그에게 음식을 권하지만 던컨은 보상에 대해 묻습니다.
부모와 아이들은 다시 함께하게 되어 행복의 눈물을 흘립니다. 주인공은 음식을 아이들에게 먼저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던컨은 놀라며 주인공의 큰 친절에 감사합니다. 구출된 아이들 중 한 명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주인공을 쳐다봅니다. 상인 던컨은 주인공의 행동에 대해 생각에 잠깁니다. 그는 동굴에서 본 것을 기억하고 그 장면에 충격을 받습니다. 구출된 아이들은 무아지경 상태에서 이상한 말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그들이 계속적인 세뇌를 당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들 중 한 명은 인류의 파멸과 죽음에 대해 끝없이 반복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세뇌가 너무 강해서 사제조차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까뎀은 부모가 그들을 버렸다는 사실이 그들의 마음에 각인되었다고 말합니다. 던컨은 경악하며 왜 악마가 그런 짓을 하는지 묻습니다. 주인공은 그것이 절망을 먹고 사는 그들의 본성이라고 말합니다. 상인은 상황의 잔인함을 이해하고 말을 잃습니다. 그는 마침내 덜 잔인한 악마라면 그냥 아이들의 목숨을 끊었을 이유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부모가 사랑과 애정으로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주인공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한번 그들을 버렸던 부모가 이제 그들을 구할 수 있을지 의심합니다. 던컨은 그 아이들의 슬픈 현실에 가슴 아파합니다. 현재로 돌아와 주인공은 이미 악마를 등에 맨 채 마을을 떠나고 있습니다. 던컨은 왜 벌써 그렇게 떠나는지 소리쳐 묻습니다. 그는 주인공에게 쉬라고 제안하지만 카딤은 성기사를 해치운 것은 제국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기에 이미 목격자들이 나타났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상인은 야만인이 엘가의 성기사 중 한 명을 해치웠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 때문에 주인공은 운이 나쁘면 이미 추적당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편 학살 현장에서는 까마귀들이 여성 성기사와 그녀의 병사들 위를 날고 심각한 표정으로 부대 지휘관이 범죄 현장을 응시합니다. 떠나기 전에 주인공은 단검을 사용해 악마의 피를 뽑습니다. 그는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그 생물의 목에 상처를 냅니다. 모두 앞에서 그는 죽은 괴물의 피로 자신의 수통을 채웁니다. 그는 수통 절반 정도면 미래의 비상사태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피를 모은 후 그는 악마 시체의 나머지를 땅에 던집니다. 한 마을 사람이 그 생물의 시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묻습니다. 주인공은 필요 없다며 전부 태워버리라고 말합니다. 그 남자는 그가 돈을 위해 악마를 사냥한다고 생각했기에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는 심지어 시체를 팔면 좋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피 냄새가 다른 괴물들을 끌어들일 것이라고 경고하며 심각한 표정으로 마을이 다시 공격받기를 원하냐고 묻습니다. 마을 사람은 겁을 먹고 더 이상 문제를 원하지 않는다고 더듬거리며 말합니다. 겁에 질린 다른 마을 사람들은 이미 시체를 태울 준비를 했습니다. 갑자기 한 노파가 주인공 뒤에서 다가옵니다. 감사의 표시로 그녀는 그에게 부츠 한 켤레와 벨트를 선물로 줍니다. 주인공은 수락하며 새 물건들이 여정에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는 받은 부츠와 벨트를 착용합니다. 떠날 준비가 된 그와 던컨은 여행을 계속할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주인공은 가슴에서 날카로운 통증을 느낍니다. 그는 성기사와의 싸움에서 입은 상처가 아직 낫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인공은 악마에게서 입은 상처는 이미 나았기 때문에 자신의 몸이 잘 재생된다고 생각하지만 열흘 전 성기사의 창에 찔린 자국은 아직 제대로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무기는 축복받았고 그 때문에 상처가 잘 낫지 않는 것입니다. 범죄 현장으로 돌아와 헬리아라는 이름의 성기사가 그 지역을 관찰합니다. 한 병사가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보고하자 그녀는 즉시 그를 한심하다고 부릅니다. 그녀는 모든 죄수들이 처리되었으므로 목표는 구출이 아니었고 아무것도 도난당하지 않았지만 악마의 시체는 어떤 이유로 난도질당했다고 말합니다. 병사는 그녀에게 범죄에 대한 용의자가 있는지 묻습니다. 헬리아는 짜증을 내며 그를 바보라고 부르고 증거를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이것이 그가 아직 평범한 성기사인 이유라고 덧붙입니다. 병사는 그녀가 거만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녀의 지위 때문에 논쟁할 수 없습니다. 헬리온 문알은 혼자서 20마리의 악마를 쓰러뜨린 대성기사입니다. 게다가 그녀는 제국 전체에서 이 계급에 도달한 최연소자입니다. 그는 그녀의 성격은 쓰레기지만 그녀의 기술은 믿을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을 압니다. 할 일이 없자 그는 그저 꾸중을 듣고 새로운 명령을 기다립니다. 헬리아는 그에게 대주교가 그들에게 준 성물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병사는 깜짝 놀라며 그녀가 다미엔의 쌍둥이 거울을 의미하는지 묻습니다. 그 성물은 과거를 보여주지만 미래를 보여주는 부분은 이미 부서졌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임무는 조사하는 것이지 남은 성물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고 소리칩니다. 병사는 거울이 대악마를 비출 때만 깨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병사는 성스러운 거울을 대성기사 헬리아에게 건네줍니다. 그녀는 땅에 무릎을 꿇고 성물의 힘을 사용할 준비를 합니다. 거울에서 강한 빛이 나기 시작하여 온 지역을 비추고 에너지 빔으로 거울은 과거의 이미지를 투영합니다. 처음 나타나는 장면은 주인공이 악마의 피를 마시는 모습입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성기사가
죽기 전에 목숨을 구걸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분노로 적을 공격하는 주인공의 모습이 보입니다. 헬리아와 그녀의 병사는 방금 목격한 장면에 충격을 받습니다. 주인공은 힘으로 가득 찬 붉은 눈으로 나타납니다. 갑자기 성물이 금이 가기 시작하고 여러 조각으로 산산조각 납니다. 두 사람은 거울이 바로 앞에서 깨지자 충격에 빠집니다. 병사는 이것이 비친 이미지가 대악마의 것이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돌아가서 나타난 새로운 위협에 대해 모두에게 경고하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헬리아는 이제 범인을 보았으니 수색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병사는 혼란스러워하지만 그녀는 이미 사냥 준비를 마치고 일어섭니다. 손에 검을 들고 그녀는 주인공을 찾을 준비를 합니다. 그녀의 몸에서 푸른 기운이 뿜어져 나와 그녀가 장난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결연한 표정으로 그녀는 주인공을 끝장낼 것을 맹세합니다. 멀리서 상인 던컨이 숲 가장자리의 강에서 얼굴을 씻습니다. 그는 아들 때문에 걱정을 멈출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던컨은 나쁜 생각을 떨쳐내려고 고개를 젓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괜찮으려면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캠프로 돌아온 상인은 불 옆에 누워있는 주인공을 발견합니다. 그는 다가가서 저녁이 곧 준비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불쌍한 던컨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해 혼란스러워합니다. 주인공은 땀을 흘리며 심하게 떨고 있고 악몽을 꾸는 것 같습니다. 상인은 악마를 쓰러뜨리는 사람이 아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이상하게 여깁니다. 갑자기 그는 주인공의 가슴에 있는 상처를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카딤은 창의 위험성을 더 빨리 깨달았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무기는 악마에게 치명적인 축복을 가지고 있었지만 인간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단 주인공은 악마의 피를 사용하여 싸우는 광전사입니다. 던컨은 쉬었어야 했다고 말하지만 상처는 그렇게 쉽게 낫지 않을 것입니다. 주인공은 어젯밤 달의 위상이 어땠는지 묻습니다. 대답을 듣자 그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숲에서 나는 소리에 상인은 놀라 경계합니다. 그는 그 소리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심각한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곧이어 밤의 어둠 속에서 여러 개의 빛나는 눈이 나타나고 거대한 늑대의 발이 땅을 세게 밟아 두 사람을 놀라게 합니다. 그림자 속에서 던컨이 칼날 늑대라고 알아보는 거대한 늑대가 나타납니다.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은 매우 심각한 표정으로 새로운 위협에 맞섭니다. 상처를 입었지만 주인공은 망설이지 않고 도끼와 검을 잡습니다. 그는 던컨에게 뒤로 물러서라고 말하고 상인은 그의 상태를 걱정합니다. 주인공은 이 저주받은 세상이 자신을 쉬게 할 생각이 없다고 한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늑대 무리에 맞서 무슨 일이든 닥칠 준비를 합니다. 그는 약간의 빈정거림과 함께 짐승들이 아픈 사람을 문병하러 나중에 올 수도 있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늑대 무리는 굶주리고 야생적인 시선으로 두 사람을 응시합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인공은 심호흡을 하고 싸울 준비를 합니다. 괴물들에게 둘러싸인 채 주인공은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자리를 잡습니다. 늑대 중 한 마리가 공격을 시작하기 위해 전력으로 돌진하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손에 든 도끼로 반격합니다. 공격이 정통으로 명중했고 짐승은 반응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 생물은 충격의 힘으로 멀리 날아가 다른 녀석들을 경계하게 만듭니다. 그는 시야가 흐릿해서 제대로 조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틈을 타 다른 늑대 두 마리가 그를 향해 돌진합니다. 우리 주인공은 다음 라운드를 준비하며 검을 움켜닙니다. 늑대 중 한 마리가 그의 팔을 물지만 그는 그것을 무시하고 무자비하게 다른 녀석을 공격합니다. 불리한 상황에서도 우리 주인공은 다른 선택지 없이 가진 모든 것을 다해 계속 싸웁니다. 그는 늑대의 얼굴 정중앙에 주먹을 날립니다. 그는 짐승의 입을 잡고 그의 엄청난 힘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힘겨운 신음과 함께 우리 주인공은 그 짐승을 무기로 사용할 준비를 합니다. 혈연한 표정으로 그는 싸움을 빨리 끝내는 데 집중하고 재빠른 동작으로 늑대를 나머지 무리에게 던져버립니다. 그가 던진 짐승은 날아가는 길에 동료 중 한 마리와 정통으로 부딪힙니다. 공격 후 그는 매우 지친 표정으로 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혼란 속에서 늑대 한 마리가 더 쓰러집니다.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인공은 남은 늑대들에게 둘러싸인 채 서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는 겁먹지 않고 다시 공격할 준비를 합니다. 그는 짐승들이 똑똑하며 자신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을 깨닫습니다. 갑자기 그는 돌아서서 누군가에게 물러나라고 소리칩니다. 그것은 상인 던컨이 임시 덤불로 늑대들을 쫓아내려는 것이었습니다. 선택의 여지 없이 그는 그것이 독임에도 불구하고 악마의 피를 마시기로 결심합니다. 짐승들은 그가 무엇을 하는지 깨닫고 즉시 경계태세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우리 주인공은 플라스크를 기울여 주저없이 검은 액체를 마십니다. 직후 그는 빈 플라스크를 땅에 힘껏 내던집니다. 붉은 기운이 그를 감싸고 그는 진짜 싸움을 준비합니다. 위험을 감지한 늑대들은 그의 힘을 두려워하며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그의 눈은 완전한 분노를 보여주며 강렬한 붉은색으로 빛나고 그는 엄청난 속도로 눈에 보이는 첫 번째 늑대를 공격합니다.
한편 던컨은 여전히 불로 다른 짐승들을 막으려 하지만 늑대 중 한 마리가 불꽃을 무시하고 그 불쌍한 남자에게 돌진합니다. 상인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완전히 겁에 질립니다. 하지만 우리 주인공의 검이 그 짐승이 그에게 닿기 전에 베어버립니다. 이제 변신한 그는 무리 전체를 상대로 학살을 시작합니다. 그는 버서커의 힘이 마시는 피에 따라 변한다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그의 앞에 나타난 두 마리의 거대한 짐승과 마주합니다. 붉은 눈으로 우리 주인공은 다음 공격을 준비합니다. 그는 악마의 피가 민첩성을 높여주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주인공은 이전에 마주쳤던 민첩한 악마를 기억해냅니다. 그의 힘을 보고 남은 늑대들은 두려움에 떨며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던컨은 짐승들이 도망치고 있다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우리 주인공은 그것이 후퇴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갑자기 거대한 발이 땅을 세게 짓밟아 두 사람을 놀라게 합니다. 우리 주인공은 가만히 서 있고 상인은 두려움에 그의 뒤에 숨습니다. 그리고 그림자 속에서 얼굴에 흉터가 있는 거대한 흰 늑대가 나타납니다. 던컨은 그 짐승이 이상하고 다른 녀석들보다 2배나 크다고 경고합니다. 우리 주인공은 이것이 무리의 우두머리라는 것을 깨닫고 설상가상으로 그의 힘의 효과가 이미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큰 늑대에게 돌진하지만 그 짐승은 엄청나게 강합니다. 우리 주인공은 짐승이 무게로 그를 짓누르자 이게 무슨 힘인지 의아해합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저항하려 하지만 압력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우리 주인공은 걷잡을 수 없이 기침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가슴에 매우 날카로운 통증을 느끼며 뒤로 비틀거립니다. 던컨은 절망하며 그에게 달려가 괜찮냐고 묻습니다. 상인은 늑대가 아직 그들 앞에 있으니 정신 차리라고 소리칩니다. 성기사의 창에 입은 상처가 다시 벌어지고 그는 고통에 비명을 지릅니다. 상인 던컨이 우리 주인공을 붙잡고 거대 늑대가 공격을 준비하지만 카딤은 짐승을 무시하고 하늘을 올려다보아 상인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갑자기 우리 주인공은 무언가 중요한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눈을 반짝이며 그는 마침내 그 순간이 왔다고 말합니다. 조건은 하늘이 완전히 어두운 그 늦날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인공은 검을 땅에 박고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모든 무기의 불패의 주인인 아탈라에게 기도를 시작하며 자신의 전투에 대한 갈증이 적의 피로 해소되기를 간청합니다. 우리 주인공은 이제 칼날 위에 자신의 피로 얼룩진 이름을 버린다고 말합니다. 땅에 박힌 검에서 매우 강한 황금빛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큰 늑대는 놀라서 강렬한 빛에 잠시 뒤로 물러섭니다. 던컨 역시 충격을 받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황금빛 불꽃이 검을 감싸고 허공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우리 주인공은 첫 번째 삶에서 이 공명을 느꼈던 것을 기억하고 결연한 표정으로 검의 이름이 모스키토라고 밝힙니다. 우리 주인공은 이제 힘으로 가득 찬 무기를 움켜립니다. 칼날의 불꽃이 더욱 강해지고 붉은 빛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검의 정중앙에 신비한 상징이 형성됩니다. 이것이 그의 고유 특성인 이름을 버린 자입니다. 그러나 잠시 후 남은 괴물들이 마을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그 어둠 속에서 괴물의 발이 땅을 세게 짓밟았습니다. 공격이 너무 격렬해서 많은 마을 사람들이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남자들은 고블린들을 완전히 끝장내기 위해 힘을 합쳤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무리를 이끄는 악마와 마주쳤습니다. 싸울 힘이 없었던 그들은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괴물은 다음 주에 몫을 챙기러 마을을 방문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각 집에서 가장 쓸모없는 아이를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던컨은 분노하며 다른 아이들도 이미 그들에게 잡혀갔는지 묻습니다. 마을 사람은 화를 내며 더 유용한 아이들을 희생시킬 수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인공은 그 변명에 질려 주먹을 꽉 쥐고 한 방에 탁자를 부수며 모두에게 입 닥치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직후 분노한 고블린이 손에 무기를 들고 뛰쳐나옵니다. 우리 주인공은 그 소위 악마라는 놈이 뿔이 몇 개였는지 묻습니다. 마을 사람은 혼란스러워하며 그 생물은 뿔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인공은 잠시 침묵에 빠졌다가 곧바로 검을 잡고 그 남자에게 길을 안내하라고 말합니다. 그 불쌍한 남자는 어리둥절하며 어디로 가는지 묻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우리 주인공은 질문에 답할 준비를 합니다. 그는 아주 직설적으로 악마의 동굴로 간다고 말합니다. 남자는 혼란스러워하며 괴물은 뿔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인공은 뿔이 없으니 그 짐승은 하급이고 다루기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검을 잡고 남자에게 그 장소로 데려가 달라고 말합니다. 그 생물은 놀랍니다. 분명 손님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은 어리둥절하며 어디로 가는지 묻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우리 주인공은 질문에 답할 준비를 합니다. 그는 당연히 무시무시한 악마의 동굴로 간다고 말합니다. 횃불을 밝히고 그들은 어두운 숲을 통과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두 사람과 몇몇 다른 마을 사람들은 밤새 우리 주인공을 따라갑니다. 마을 사람은 그의 봉사에 대해 지불할 방법이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 주인공은 이것에 대한 대가는 필요 없다고 알립니다. 남자는 안도하며 큰 도움에 대해 우리 주인공에게 감사한다. 그는 그 남자에게 예비 무기로 도끼를 건넵니다.
마침내 그들은 악마가 숨어있는 동굴 입구에 도착합니다.